작은 서점. (1996년) 나는 16이었다. 사람들은 심심하면 세기말이라는 말을 쓰며 분위기를 잡았고 21세기라는 말에 근거 없이 설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권여름의 작은 빛을 따라서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내장산 입구에 위치한 필성 슈퍼는요, 주변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도 6 식구는 작은 빛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게 되죠.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안내드립니다. 말더듬이라는 언어장애를 가진 기자 겸 작가가 수치심과 편견을 오롯이 수용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존 핸드릭스의 마침내 내뱉은 말. 자, 이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홍주연님께서 장유진 작가님을 죄송하지만 작은 서점을 통해서 죄송할 거 없으신데.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들 예의 바르신지 되게 고우십니다. 네, 작은 서점 통해서 이렇게 작가님 처음 접했는데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서점에 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장유진 작가님 이름이 자꾸 눈에 띕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런 건가요?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홍주연님? 요즘 대세거든요, 우리 장유진 작가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장유진 이름을.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라디오 하는 보람이 있네요. 네. 수신료에 같이. 저 이런 분 모시고 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눈에 띄면 네. 또 기분 좋으실 때 한 권씩 또 사셔서 보시면 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말해. 정말 재밌어요. 제 책, 물론 제가 소개하는 책들도 재밌지만 네. 제 소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럼요. 재미없으면 네. 저기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초창기에 장유진 작가님 작품 몇 개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얘기 나눈 거 있거든요. 그거 다시 듣기 통해서 들으시면 이분이 이런 거 쓰시는 분이구나.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네. 구미가 당기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네. 오늘은 네. 오랜만에 장편입니다. 오랜만에 장편이고 네. 권여름 작가님의 작은 빛을 따라서 라는 작품인데 표지에 이렇게 또 진짜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네. 책입니다. 오랜만에 장편이고 예전에 저한테 한 3주 전, 4주 전에 저한테 한 권 더 있다고. 더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편한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네. 저 잠깐 그 띠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유진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쓰셨어요. 가장 환하고 가까운 곳에 올려두고 싶은 소설, 두고두고 꺼내 읽고 싶은 소설, 바로 그런 책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추천사 제안을 받고 읽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게 보통 추천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표사라고 하죠. 이 뒷표지를 표지 네 번째라 그래서 표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넣는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탁을 받은 것보다 너무 길게 써버린 거예요. 뒤에 그 아예 추천사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그냥 페이지를 따로 빼서
넣었습니다. 추천사를. 네. 네. 그만큼 너무 좋았던 완전 제 스타일. 사실 오늘 그 추천사 쫙 읽고 가셔도 되는.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이거 원고를 읽으면서 정말 소리내서 깔깔 웃기도 하고 저 엄청 울었어요. 이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니 그때 왜 우셨지? 저는 울음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그렇지 않아요. 막 슬프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또 감성이 있으시구나. 그 장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스포가 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 장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물이 났고 할머니 이거는 말 안 할게요. 네. 그때, 그렇네요. 자, 우선 그러면 엄청 울었어요. 권여름 작가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네, 권여름 작가님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넥서스 출판사에서 넥서스 경장편 대상 그거 했는데 1회 수상자이시고 그래서 그때 쓰셨던 그 수상작이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연 캠프 하면서 제가 어디 들어가고 K 입소물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K 입소물 단식원 얘기했잖아요. 네네. 단식원 얘기도 소설 재밌는 거 읽은 게 있다. 그게 이제 이 권여름 작가님의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란 소설이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살을 빼기 위해 단식원에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 책이 이 작은 빛을 따라서라는 책이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장편 소설 집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저로는 단편 소설도 여러 편을 쓰셨습니다. 네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가볍고, 상큼한 어떤 그 이미지를 주는 책 표지고, 저는 요즘 이런 책들이 이런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해요. 착한 드라마. 이거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착한 드라마. 예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그게 약간 그런 착한 드라마로 이제. 그러니까 빌런이 있어도. 너무 진짜 못 보겠을 정도로 악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 누구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악의적인 걸로 뭐 접근하고 이래서 막 숨죽이고 나도 막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류의 드라마 내용. 전 이 소설이 너무 따뜻해. 너무 예뻐. 그쵸. 정말 이 표지가 약간 반짝이기도 하고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읽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내가 작은 빛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장편이 그냥 따뜻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그렇게 납작한 서사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그 결이 있어요. 이야기의 결이.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설명 안 하고 너무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섬에서 살다가 어떤 가족이 전북의 정읍이란 곳으로 이사를 가요. 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내장산 입구 쪽이에요. 그래서 슈퍼를 이제 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읍도 사실 그렇게 큰 도시는 엄청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더 시골, 더 섬에서 이제 온 거죠. 어떤 슈퍼를 차리냐면 정말 모든 걸 다 파는 슈퍼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 이름이 필성 슈퍼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오필성이어서 필성 슈퍼를 하는데 왜 이제 자영업을 어쨌든 이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마 아빠 이렇게 슈퍼를 운영하시고 또 집에 대장격인 또 할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이 둘째 딸 은동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자 화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영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교회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교회 사람들 이제 막 집사님이 초대해서 이제 성경 읽고 이런 시간을 홍보차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읽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나는 그 눈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너무 글씨가 작아서 나는 못 본다면서 너가 대신 그러니까 읽어야 될 차례 너가 대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목사님이 큰 글자 성경을 가져옵니다. 그게 얼마나 크냐면 눈치 없이 밥상만한 큰 글자 성경을 가져오는데 그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안 보이는데 너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이러면서 좀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손님들 오신다고 막 이런 과일 같은 거 막 다 깔아놨거든요. 근데 포도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 포도씨가. 근데 또 그걸 딱 주워버려요. 근데 그 포도씨를 딱 줄 때
은동이가 깨달아요. 네. 아, 할머니는 눈이 안 좋은 게 아니다. 할머니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할머니의 어떤 비밀을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은동이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할머니의 비밀을 알고 나서 할머니한테 그럼 내가 할머니 한글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글 과외를 해주기로 해요. 비밀리에. 근데 할머니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과외비를 합니다. 주죠. 대신 너 잘 가르쳐야 된다,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은동이는 그 돈을 이제 과외비를 할머니로부터 받잖아요. 꼬박꼬박. 근데 그거를 왜 받냐. 은동이도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네, 꿈이 있죠. 꿈이 있어요. 말 못한 꿈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특별해지고 왜냐면 언니한테 항상 치여요. 둘째라서. 그러니까 언니는 자기보다 잘나고 항상 그 비교의 대상인데 언니는 예쁘고 외모도 그렇죠. 예쁘고 네, 언니가 굳이. 너무 예쁘고 네. 그 예체능을 하려고 하잖아요. 미술 학원 다니는 그러니까 언니. 너는 막 그렇게 막 예능적으로 잘하고 막 언니처럼 예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너는 약간 이거 뭘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너는 선생님이나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너 선생님 하면 딱이네. 막 이런 식으로. 넌 선생님 교대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선생님이 돼도 좋겠지만 나는 사실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말 못하죠. 언니도 아닌 너가? 약간 이런 식의 말을 들을까 봐. 근데 그래서 연기학원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그 돈으로 모아서 연기학원을 가야지. 가서 배우가 돼서 나도 특별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할머니의 어떤 비밀과 화자인 은동이의 비밀이 네.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예. 전개가 되는 한 가지 줄기가 있고 또 이 슈퍼라는 공간이 너무나 따뜻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 내장산 입구에 있는 이 슈퍼가 항상 슈퍼들은 위기를 겪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네. 엉터리 마트가 들어와요. 옆에. 옆에 좀 바로 옆에. 예, 큰 규모의 네. 슈퍼입니다. 네. 그래서 1차 위기가 오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또 샘마트라는 아예 외국계 엄청 큰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면서 그때 또 부모님 또 이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샘마트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막 하고 막 배달 서비스. 배달로 시작을 하죠. 두부 한 모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그 마케팅 프레이즈를 또 얼마나 네. 짜고 막 반찬을 만들어서 네. 팔기 시작하기도 하고 배추를 절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거 마트에서 네. 못하니까. 배추 절여주니까 이게 나름 좀 히트 어떤 얘가 그쵸. 돼서 사람들이 오고 또 막 뭔가 물놀이객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거기가 내장산 입구라서. 네, 내장산 입구에서 또 이제 한몫 좀 그래도 네. 한철은 이렇게 지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갑자기 또 뭐 그 앞에서 맥주를 팔면서 맞아. 건어물에 먹는 그 저기 마요네즈 같은 거 그게 소스를 약간 만들었더니 또 전라도에 사람들 있는 가맥이잖아요. 가맥 맞아요.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뭐 제피가루 좀 그거 좀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소스 이걸 먹으면서. 보고 또 만들어 네네. 드시는 분도 네.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살아나가는 맞아요. 모습이 그런 또 슈퍼 이야기가 한 축이 있고 네. 또 이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은동이가 진짜로 이제 돈을 모아서 연기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또 이 이야기가 전혀 단선적이지가 않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가는데 그 연극반에 그 석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전교 1등. 전교 1등에 연기는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막상 얘가 들어오니까 얘가 막 더 재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그 석희라는 친구와의 어떤 친하지만 동경하고 그런 어떤 은준과 상연적인 모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은준과 사견을 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여자들의 네, 우정, 네. 그 동경하면서 질투 동시에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벚꽃 축제를 가는 장면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 살짝 낭독해 볼게요. 앞서 그 첫 문장에 16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996년. 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아주 감수성 예민한
그런 부분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둘째라서 껴가지고 집에서 약간 서름받고 그 배우 되기란 책 같은 거 서점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서점 주인이 뭐 너 개성파 배우 될 거냐? 그 부분에서 빵 터졌잖아요. 진짜 이러고 나름 주인공을 항상 꿈꾸고 모든 배우들이 다 주인공을 꿈꾸면서 그러니까요. 연기를 발에 들여놓는데 너 개성파 배우가 될 거냐? 아이고 참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 네. 그리고 연극반 문이 네.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극반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네. 그 전교 1등 석희가 네. 들어설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쿵했겠어요. 그렇죠. 네.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너 연극에 관심 있었어? 네. 라고 하니까 나중에 말해줄게. 그렇죠. 라고 하는데 또 연기도 잘하죠. 전교 1등이 연기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석희. 근데 그 석희 그 친구에게도 또 이렇게 결핍이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그런 설정들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석희가 가진 어떤 남들이 볼 땐 결핍이지만 자기는 또 그걸 또 좀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네. 보여주고 하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가지고 네. 얼추 막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맞춤법은 막 틀리지만 왜냐면은 뭐 이게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능숙하게 하고 있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막 쓸 줄도 아시고 점점 그 자기 이름이 여태까지 서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서운하다 할 때 그 서운인 줄 그래서 알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원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할머니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근데 주민등록증 보니까 너무 예쁜 이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서은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쁘죠. 네, 황서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장문 숙제를 내주는 네. 이제 상황까지 가는데 어떤 가족의 큰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가 그 일기를 썼다가 중요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지운 흔적을 발견해요. 차마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단어를 지운 흔적을 발견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서 엄청나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짧지만 살짝 낭독해 볼게요. 네. 할머니와 이제 막내 손녀 그 이제 한글로 맺어진 인연인데 할머니가 이제 그 은동이에게 선상님 하고 맞아요.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그 말투들이 네. 너무 귀여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 권여름 작가님이 실제 전북 정읍 출신이세요. 정읍에서 자랐어요. 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잘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전북의 태어나기는 식도에서 태어나셨고 자전적인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읍에서 부모님이 수퍼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저는 뭐 작가가 경험을 해야만 너무 생생하게 잘 쓴다라는 말에 다 동의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그 가족이 수퍼를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너무 절절한 그 리얼리티가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동네 슈퍼가 있는데 뭐 큰 옆에 마트가 생기고 뭐 이제 외국계 뭐 한 4, 5층 엘리베이터에 있는 큰 대형 마트가 또 들어오고 뭐 편의점에 들어오고 이러면 간당간당 매 순간 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간당간당. 맞아요. 살 길이 또 생기네 하면서 맞아요. 모든 위기들을 항상 이렇게 넘깁니다. 그거를 우리 장준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나는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불 밝힌 필성 슈퍼 그리고 그 안과 밖을 작은 빛을 따라서 한 발짝씩 걸어나가는 인물들의 발걸음에 그 누구라도 응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그 발걸음으로부터 그 누구라도 응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맞아요.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슈퍼에 저도 막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엄마가 우린 망한 적이 없다. 우린 망한 적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게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그 엄마의 저도요. 심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망한 적이 없다. 저도 우리는 망한 적이 없다. 그 부분 너무 좋았고 그 나중에는 할머니가 그 1인 시위 같은 거래요. 네. 그 슈퍼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 소설이 또 재밌는 점은 할머니 뒤에서는 이제 할머니의 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다른 폰트의 글씨로 할머니 일기가 그 맞아요. 원어민 작가님의 이 완전히 그 찰진
전북 사투리로 전북 사투리. 네. 쓰여지는데 그거를 이제 손녀의 은동이 네. 고치는 또 네. 고친 버전이 나오고 확실히 맛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쓰는 게 더 재밌고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뚜부가 아니라 두부라고 쓰셔야죠. 라고 고쳐주면은 네. 그래? 뚜부가 더 꼬숩겠는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뚜부가 더 고소해 보이잖아요. 네. 사실. 기분이 왜 요즘 좋으세요? 봄바람이 부니께. 맞아. 봄바람이 불어서요보다 봄바람이 부니께. 이게 그쵸. 막 느낌이 달라요. 내장산에는 그쵸. 봄바람이 부니께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1인 시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손녀들이 네.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날 일기를 쓰세요. 할머니가. 시상에 우리 집 아기가 들어오는디 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만 같았다. 아기 한 명인디 그 아기 한 명이 아니라 수백 사람이 와준 것 같았다. 우리 할매 고생하는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내가 손짓딸로서 와야주. 할매 일이고 우리 부모 일인께 와야주. 그러는데 시상 든든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날라고 해불었다. 근데 또 손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기특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할머니가 또 나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에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억하는 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갔겠어요? 응원하려고 갔겠죠. 근데 이 은동이도 그 연극반 관련해서 그 연극반 선생님, 좋은 선생님인 유상열 선생님이 그 1인 시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존경하는 연극반 선배 언니가 시위할 땐 쪽수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1인 시위 마트 앞에서 할 때 내가 쪽수를 채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해요. 할머니 시위는 쪽수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천군만마라는 식으로 이제 또 선생님으로서 네. 코멘트를 해주고 할머니가 이제 언어라는 어떤 이런 그 의식을 담는 수단을 이제 갖춤으로써 역시 어른은 다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사고의 깊이가 엄청 네. 큰 거를 보여줘요, 점점. 근데 저는 할머니가 이제 그 글에서 썼던 것 중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 맞아. 그 네. 단어를 이제 네. 풀이하면서 네. 그 이제 은동이도 몰랐던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 그러면 좀 뭔가 지식이 있어야 어디 면장 읍면의 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담장을 면하다. 알아야지 눈앞에 있는 벽이 없어진다는 뜻이라면서요. 저도 몰랐어요. 그걸 할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동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 표현이 할머니의 지금 어떤 한글을 깨우치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 그 의미를 이렇게 네. 또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작가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하게 이어가는 그리고 사실 이 엄마가 그 심지를 참 굳게 잡고 계세요. 정말 전깃불을 하나하나 꺼야 될 정도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네. 하고 사실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장면이 아닌데 이상하게 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잡지 같은 데서 왜 이거는 지금 과거잖아요. 약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IMF 때 얘기니까 그래서 옛날인데 그때 막 잡지 같은 거 그때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걸로 다 네. 요즘 요리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잡지 같은 거 보고 피자빵이라는 어떤 새로운 걸 보고 피자빵? 이거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엄마가 식빵에다가 네. 다 슈퍼잖아요. 재료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즈를 뿌리면 되나? 그래서 이제 식빵 위에 뭐 케찹하고 치즈 뿌리고 이제 뚜껑 덮었다가 떼면 쫙 녹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예 뭐 노랑내가 난다. 이거 못 먹겠다 하는데 네. 애기들이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우리 새끼들 이렇게 잘 먹을 줄 알았으면 더 만들 걸.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슈퍼에서 엄마가 슈퍼에 있는 거 하나 꺼내가지고 처음 만들어보는 피자도 아니죠 사실은. 피자빵 만들어내서 애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아유 내 새끼들 이렇게 잘 먹을 줄 알았으면 더 만들 걸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 이게 장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일부죠. 사실은 제가 추천사에도 썼어요. 추천사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썼냐면 사실 그 어떤 말로도 작은 빛을 따라서를 읽으며 느꼈던 독서의 기쁨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이 소설을 펼쳐 읽는 것만큼 이 멋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에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썼는데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사실 중요한 스포가 될 만한 것들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맞다. 이것만은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배달을 하잖아요. 근데 배달을 하는데 104동인가? 그래서 104동 502호. 502호. 어떤 아파트, 낮은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502호 배달 좀 가 그러면은 애들이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그 아주머니는 그 배달을 어떻게 하냐면 창문으로 이렇게 바구니를 내려. 그래서 아주 얼굴은 몰라. 항상 그 통통한 팔만 나오는데 바구니를 쭉 내리면 거기다가 이제 뭐 반찬이라든지 식재료 같은 거 넣으면은 그 바구니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달밤에 그 통통한 아주머니의 손목이 나오고 쭉 바구니가 내려오면 재밌잖아요. 애들은 그걸. 그래서 거기다 배달 올리면 쭉 올라가는 그것도 사실 그 설정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장면, 엄마의 어떤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는 그 말과 연관되는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뭔가 이렇게 나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다.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그리운 정이 좀, 잊혀진 지 오래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한 번쯤 그냥 시간 날 때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정말 또 가독성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네. 이 책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소설이니까요. 권여름 장편소설 작은 빛을 따라서 많은 분들께 좀 추천도 해 주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네, 바이바이 배드맨의 러브 라이프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되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뭔가 반짝반짝 빛이 빛나는 그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곡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작가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오늘은 또 참 색다른 책을 또 갖고 오셨어요. 네, 항상 설레요. 오늘 구한회 MD님이 오늘은 어떤 책 가져오실까 하고. 오늘 책은 누군가에게는 색다를 수도 있고요. 네. 약간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어떤 분은 매우 열광하는 분야의 책입니다. 바로 각본집인데요. 각본집이에요, 진짜. 네. 와. 오늘은 화제의 영화죠. 어쩔 수가 없다의 각본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이경미 감독, 이자의 각본가, 그리고 영화에 영어 대사도 나오거든요. 네. 돈 맥켈러 감독이자 작가까지 모두 4명이 저자로 참여한 책입니다. 영화 각본이면 이제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담은 책이 큰 인기를 끌 때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요즘 웬만한 인기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 각본집, 대본집 혹은 메이킹북 같은 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포토 에세이도 많이 나오고요. 올해에도 영화 관련 책이 매월 하나 이상은 네. 예술 대중문화 베스트셀러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표 도서로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 아트 앤 메이킹, 민규동 감독의 파과 각본집, 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어쩔 수가 없다 각본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영화하면 이제 시각과 청각의 예술인데 이거를 이제 같이 봐야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글자로만 이루어진 책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원작 소설과는 또 이게 다른 지금 종류의 책인 거잖아요. 지금 원작 소설도 또 가져오셨거든요, X. 네, 오늘 참고로 책을 2권 가지고 왔는데요. 예. 각본집 그리고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원작 소설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앞서 나온 완결된 문학 작품이고요. 네. 그 대본집은 배우의 대사와 동작 그리고 상황 설명을 담은 책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각본집이 인기를 끄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굿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이 드라마 이 팬들이 기념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뭐 인생 영화나 인생 드라마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는 뭐 본방사수라고도 네네, 하고 맞아요. 영화는 N차 관람이라고 관람, 네. 계속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 푹 빠진 열성 팬들은요.
책이 관련 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소장합니다. 네. 그런데 각본집은 단순한 굿즈인 건 아니고요. 굿즈를 넘어서 영화를 더 깊고 자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깊고 자세하게요? 네. 외국 영화보다 오히려 한국 영화를 볼 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뭐 몇 장면들이 있어요. 꼭. 맞아요. 네. 외국 영화는 네. 자막을 읽으니까요. 뜻이 명확하게 글자로 전해지는데 네. 우리나라 영화는 방금 저게 무슨 말이었지? 맞아요. 놓치는 경우가 많죠.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어쩔 수가 없다를 영화관에서 볼 때는 네. 저게 무슨 말이지? 놓친 대사가 조금 있었는데 책에서 찾아보니까 네. 이런 말이었구나. 비로소 이해가 됐던 말이 네. 꽤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영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읽는 자막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각본집을 보면은 영화에서는 직접 제시하지 않는 그런 추가적인 설명도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혹시 영화 보셨나요? 제가 영화를 안 봐가지고 네. 지금 조심조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네. 장면을 스틸컷으로는 보셨을 텐데요. 네. 주인공인 이병헌 배우와 손예진 배우가 네.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각본집에서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요. 만수는 춤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를 위해 참는다. 이거 책을 안 읽고 영화만 봐서는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수의 캐릭터가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 거죠. 싫어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 참고 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암시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각본집이라고 해서 영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옮기는 건 아니란 얘기군요. 네. 각본집의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네. 그 영화에서는 삭제된 대사가 책에는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 원래는 이런 장면이 들어갈 예정이었구나 상상하면서 더 영화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어쩔 수가 없다 원작 소설 The X 가져오셨는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게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오랜 꿈이었다고 하잖아요. 혹시 구한의 MD님도 이거 소설로 읽으셨어요? 네. 오늘은 개정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전에 예전판으로도 읽었었고요. 소설도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요? 네, 원작은 미국 범죄소설의 거장인데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작가가 1997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네. 제목은 X인데요. 네.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 표지에 있는 네네. 것처럼 그렇죠. 도끼죠. 네, 무서운 네. 도끼고 네. 소설에서는 해고를 뜻합니다. 해고하면 네. 또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을 모가지라고 지으려다가 주변에서 말리니까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모가지 괜찮았을 것 같은. 아니 우리가 뭐 해고할 때 모가지 날아간다 뭐 이러잖아요. 네. 모가지 좋았을까 아닌가? 말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래도 박찬욱 감독이 미련이 남았나 봐요. 영화 초반부에 다음과 같은 대사를 넣었습니다. 네. 약간 이야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선 해고를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너 모가지야. 그러니까 해고란 도끼로 사람 목을 댕강 자르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가 초반부터 나온다는 얘기군요. 해고와 실직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작품 같은데 줄거리 흐름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일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제지 회사인 태양제지에서 25년 동안 일한 50대 남성 박만수입니다. 만수의 가족은 아내, 아들과 딸 그리고 리트리버 2마리입니다. 네. 만수의 가족은 타운하우스가 모여있는 지방 동네에 50년 된 2층 양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집을 불란서 저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직장이 있는 만수는 지금 자신이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외국계 자본이 이 태양제지를 인수하면서 만수는 동료와 함께 해고당합니다. 네네. 만수는 화가 나서요. 외국인 경영진을 찾아가서 항의를 해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거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나온 그럼 만수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만수는 아직도 제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해요. 예. 나는 뭐 종이맨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요. 종이맨. 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너희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나를 잘랐다면 이젠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요. 네. 제지업계에서 오래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네. 지금은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요. 네.
만수가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는 데에는 뭐 모여서 창업을 한다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 그런 업계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뒷조사 같은 거 하나요? 만수는 가짜로 취업 공고를 냅니다. 네. 예를 들면요. 여기는 레드페퍼 페이퍼입니다. 최고의 경력자들을 모십니다. 사진은 가능한 최근 것으로 네. 가능한 크게 넣어서 보내주세요라고 공지를 해요. 네. 나중에 알아보기 쉬우려고요. 그리고 만수에게는 지원 서류가 이제 쏟아집니다. 네. 이제 만수는 더 이상 실직자가 아니라 채용자의 시선으로 지원자들을 하나둘 평가합니다. 보니까 이 중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채용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단 2명이에요. 네. 이제 만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취업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가장 무서운 취업 계획. 네. 만수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이름이 문제지거든요. 예. 문제지가 아니라 네. 문제지. 네. 이 문제지의 매니저를 제거한 다음에 네. 방금 타깃으로 설정했던 2명을 이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석이 된 자리에 다음 차례는 이제 자신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건데 살인까지 가는 거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 집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뭐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부분이 이 네. 작품의 가장 큰 관건인데요. 네. 이처럼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이 되어 보이게 만드느냐가 네. 바로 예술가의 역량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저는 원작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 각본도 보면서 꽤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 한국인이 좋아하는 학교 괴담을 보면요. 네. 그 만년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보면서 너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하면서 너만 없으면 돼. 원한을 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약간 더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되기도 하고요. 본인 경험이에요? 제거하고 싶은 1등이 있었나요? 전교 2등까지 올라갔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는 이 영화 속 이야기보다 훨씬 더 어이없는 이유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아니다. 네. 어느 정도는 현실 반영이 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더라고요. 전교 1등, 2등 그 원한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섬뜩해지는데요. 네. 네, 근데 참고로 네. 저는 지금까지 본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이번 영화가 가장 좋았는데요.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감나는 공포감 때문이었어요. 네. 지난 박찬욱 감독 영화에는 뱀파이어도 등장하고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런 존재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의 중심 소재인 해고, 실직,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깊게 공감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안정적인 가정의 남편이자 평범한 아빠가 이렇게 무서운 계획을 세울 정도로 변할 수 있다. 뭐 이 사실만으로 좀 비극성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비극적인 면을 드러내고요. 예. 그런데도 그 작품의 분위기가 마냥 암울하지만은 않고 네. 가끔은 큰 웃음이 터지기도 해요.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수가 아까 이력서를 보고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던 사람을 없애려고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네. 딱 자기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실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도 네. 다른 일은 하기 싫지 않고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만수는 그 남자, 참고로 성이 구씨인데요. 네. 그래서 더 동질감을 느껴지는데 부업모에게 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라도 팔고 마트에 가서 짐이라도 나르라고요. 아니 본인한테 할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왜 본인은 이런 이상한 일을 저질러요? 바로 욕심과 고집 때문이죠. 네. 그리고 어리석음도 있고요. 네. 만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런데도 이를 애써서 외면합니다.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블랙 코미디인 동시에 리얼리즘적인 면모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세계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극단성, 네. 폭력, 탄미주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는 비교적 담백한 굉장히 예외적인 정서를 지닌 작품입니다. 그래요. 조금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는 좀 예외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수는 어떻게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에서.
갈수록 네. 악에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네. 처음 타깃 구본모를 찾아갔을 때는요. 그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대담해져요. 네. 직장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던 무력한 남자는요. 어느덧 그러니까 에너지와 야생성을 회복하는데요. 네. 그런데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느낍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손에 피를 묻혔는데 네. 이는 정말 가족을 위한 행동이었을까? 나 때문 아니었을까? 의문이 들고요. 네. 어쩔 수가 없이 인간성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행복을 쫓았는데 네. 마지막에 남은 것이 정말 행복인가? 이런 허무와 부조리가 찾아옵니다. 묘한 여운이 있을 것 같은 영화 또 작품. 각본집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어쩔 수가 없다를 한 줄 요약하자면요. 한 줄로 네. 요약하면요. 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는지 네. 인생의 아이러니를 곱씹게 하는 작품인데요. 영화에 이어서 네. 각본을 함께 보시면 네. 이러한 박찬욱 감독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이게 지금 영화, 각본집, 원작 소설까지 이제 3개인데 어떤 순서로 봐야지 가장 이상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각본집을 영화보다 먼저 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확 떨어질 거고요. 네. 영화를 일단 본 다음에 영화 각본집을 먼저? 읽는 게 순서인데요. 네. 원작 소설은? 원작 소설은 맨 처음에 봐도 되고 맨 마지막에 봐도 되고 네. 뭐 중간에 봐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 원작 소설과 영화가 큰 줄거리 뼈대는 비슷한데요. 그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달라요. 네네. 미국과 한국이라는 배경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영화는 소설을 어떻게 바꾸고 해석했나 비교하는 재미가 큰 작품입니다. 네. 자, 또 여기에 이 어쩔 수가 없다 이 각본집 오늘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곡과 또 어울릴지 궁금하네요. 어떤 추천곡을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 그 가져온 네. 곡도 네. 영화와 각본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첫 번째 타깃인 구본모가 그 이력서를 쓸 때 나오는 노래인데요. 네. 샘 앤 데이브의 Hold On I'm Coming입니다. 각본집에서는 이 장면에서 김현식의 이별의 종착역이 흐른다. 이별의 종착역 가도 그 노래요. 네, 그렇죠. 그치.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음정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가사는 맞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굉장히 처량한 노래였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바뀐 버전이 훨씬 낫더라고요.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굉장히 경쾌한 음악이 나온다. 이 또한 굉장한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각본집 오늘 또 특이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샘 앤 데이브의 Hold On, I'm Coming 들으면서 구한우의 MD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